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국감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배치기를 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다 큰 어른들 국회의원 2명이 배를 서로 튕긴 겁니다. 참 초유의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시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각에서 중국인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서 논란입니다. 중국인 모욕 금지법이라며 논란이 거세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당 일각에서 중국을 모욕했을 때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돼서 논란입니다. 법안 취지는 중국을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해명도 나왔습니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반중 시위를 콕 집어 설명해서 논란인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7명.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기사인데요. 7명,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자, 울산 이 화력발전소에서 71m 철제 타워가 붕괴되는 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있습니다. 밤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밤새 구조 작업 중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는 우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밤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허준원 기자를 연결합니다. 허 기자,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발전소 시설물 붕괴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보일러 타워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 매몰자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 당국은 밤사이 위치가 파악된 매몰자 2명을 중심으로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때 의식이 있던 한 명이 곧 구조될 수 있을 거란 소식도 들렸는데요. 하지만 무너진 구조물 잔해에 끼인 팔을 빼내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새벽 4시 53분 심정지가 돼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조 당국은 위치가 확인된 나머지 1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 5명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대원들이 땅을 파고 철 구조물을 자르며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조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붕괴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는 사고가 난 어제 오후 2시쯤인데요. 커다란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으면서 일대엔 흙먼지가 솟구칩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중장비들이 잔해에 묻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당시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엔 철거를 앞두고 취약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무너진 보일러 타워 양쪽에 있는 보일러 타워 역시 취약화 작업을 진행한 상황이어서 추가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취약화 작업이 덜 이루어진 타워를 와이어를 연결해 반대편 굴뚝에 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2배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는데요. 공급 없는 규제, 부동산 풍선만 키웠다. 결국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만 몰려서 노른자 땅의 아파트 값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라는 전문가들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보도도 들려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030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집 못 사는데 주식도 벼락거지 될라 결혼 자금으로 투자하기도 불장에 가세한 영끌 청년 개미 이럴까봐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건 괜찮다라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걱정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마지막 몸부림으로 빚내서 영끌해서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러다 돈 잃으면 큰일인데 말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53% 서울경제 일면입니다. 제조업 비상인데 미중 앞질은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35년 목표치 53% 유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10%포인트를 더 줄이겠다라고 목표치를 높인 건데 이게 껑충 뛰면요. 안 그래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질 거라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요즘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외교 통 박정어학원의 박정 의원님, 개항의 아들 양태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마지막 날 이 배치기까지 국회에서 배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쇼츠용 국감이었다. 피날레는 배치기였다라는 주제인데요. 거두절미 배치기 보시죠.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나가지 못했잖아 지금.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가 무너지기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다 아이고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누가 국감의 마지막은 이 배치기로 장식했군요.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과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서로 배를 부딪힌 건데 당사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제가 뒤를 따라가는데 송원석 대표가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국감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세게 발언하셔서 제가 뒤에 따라가는 같은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당신들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부딪힌 건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는 둥 하면서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감 마지막까지 꼭 이렇게 배치기까지 보여줘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서로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교통사고로 치면 둘 다가 피해자다, 서로가 가해자다라고 하고 있는 쌍방사고로 보이는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교통사고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리는 게 힘들어요. 일단 두 대가 지금 부딪혔고 서로 가해자고 피해자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법률가께서 보시기에는 몇 대 몇 정도로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의도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네.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국회에는 위아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송원석 의원 제가 보니까 이기현 의원보다 연배가 한 5살 정도 위에요.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 초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송원석 의원은요 지금 3선 의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배에 대한 그 예우는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 어떤 분인가 봤더니 정치를 누구한테 시작했냐면요. 김근태 의원님 비서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김근태 의원님 존경하는데 김근태 의원님한테 저런 걸 배웠나? 김근태 의원님이 하늘에서 이기현 의원을 보고 내가 비서로 데리고 있었는데 잘한다 앞으로 큰 정치인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배치기라고 하면 저도 좀 해봤는데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다 큰 어른들이 국회에서 더군다나 국감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의심받을 행동이잖아요. 일부러 뭐 하나 꼬투리만 잡으면 이걸 확산시켜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국감 증인을 막겠다 이런 것들로 우리 국민들한테 보이는데 왜 저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 아래인 선수도 아래인 이기현 의원의 이 과실이 좀 더 크다라는 의견이요. 자, 그러면 우리 박정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야구 경기에서 감독들이 나와서 또는 심판한테 이렇게 배치기 하는 건 제가 봤어요. 봤죠. 그래서 옛날에는 용서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바로 퇴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사실은 국감이 정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국감이나 정책 국감이 돼야 되는데 정쟁 국감이 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경고를 날리거나 퇴장시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 저게 의도된 거다 그렇지 않고요. 계속 그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격앙돼 있는 상태인데 운영위까지 오면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확실하게는 제가 다른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정원석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앞으로 나오면서 부닥쳤고 이번엔 그 송 의원의 과실이 좀 더 크다. 예. 근데 지금 저기 이기현 의원은 배가 나와 있어서 배 나온 게 잘못이다 사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배로 밀면서 밀린 건 봤어요. 법률 용어로 보면 쌍방과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더 탓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무게감이 있잖아요. 원내대표인데 저렇게 몸으로 할 게 아니라 불만이면 불러다가 이러이러하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말 듣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원내대표신데 무게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전에 기재부 출신이시고 실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정책위 의장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 맡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엄 내란에 대한 부작용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 하시다가 비상대책위원장 하시다 보니까 그 당을 대표하다 보니까 저렇게 과격해지신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쌍방과실에 잘못하면 국민이 경고장 날리고 퇴장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예, 박정호 의원께서는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송원석 의원의 잘못이 좀 더 크다라는 서로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김현지 실장 등의 이 불출석 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파행, 거기에 배치기까지 지금 이어진 상황입니다. 김근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TV나 이 매체에서 개그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누가 개그를 보고 웃겠습니까? 저 배치기 장면을 보고 다 폭소를 터뜨리게 돼 있죠. 배치기가 더 웃기다. 당연하죠. 누가 봐도 웃긴 장면 아닙니까? 배치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정호 의원님은 이제 프로야구 감독들끼리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긴 기억으로는 조폭들이 영화에서 볼 때 힘자랑할 때 배치기 해요. 배치기 한다. 그리고 또 제일 또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예능 프로에서 웃기는 몸싸움 할 때 배치기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웃기는 것들이에요. 그걸 신성한 국회에서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의원들이 저렇게 배치기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걸 보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네. 정말 한국 정치의 현실과 한국 정치의 민낯이 너무나 이제 웃기는 수준까지 가버렸다는 자괴감이 좀 들고요.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과연 이 누가 더 연배가 유이고 선수가 유인데 저렇게 배로 밀으면서 결국은 송원석 의원이 배에서 밀려서 뒤로 막 밀리잖아요. 밀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후배 의원이 삼선 선배 원내대표 의원을 막 배로 사실은 밀어붙인 격이 돼서 잘 이러진 않는데. 네, 누가 봐도 그건 사실 예의에 어긋나게 맞고 저는 또 박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송 대표께서 돌아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그런 건 사실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 맞는 운영위원회 또 다른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하시는 게 또 맞고 항의를 하려면 그러면 따로 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또 메시지, 원내대표 방식의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원내대표 무게에 맞는. 그렇죠. 그래서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뭐 쌍방과실로 누구 책임이 몇 대 몇으로 한다기보다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국정감사가 저렇게 정쟁으로 얼룩지고 정쟁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정말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말씀. 그거 외에는 국민들이 뭐 별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현 의원 논란이 거세지자 내게 죄가 있다면 배 나온 죄다, 살 뺄 것이다 라고 이제 유머러스한 해명을 주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또 논란이에요.
이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 과연 웃기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배 나온 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저 양태정 변호사님 배 나온 게 죄입니까? 이기현 의원님이 죄인이면 저는 뭐 거의 무기징역감이 무기징역감이다. 배가 너무 나와서. 아니, 사실 저는 이번 국감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네네. 뭐 폭언, 고성에 뭐 서로 간에 뭐 비하는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는데 사실 보통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 몸을 이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면은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추행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신체 접촉에서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도 만원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에서는 서로 이제 어떻게든 터치를 안 해서 불쾌감을 안 주려고 뭐 이렇게 탄다든가 뭐 이렇게 탄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로의 배려를 하고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왜 국회에 계신 저분들은 대중교통을 잘 안 타고 다니셔서 그러시는지 저는 왜 저런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원인 제공은 박정원님 말씀대로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먼저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서 하신 것도 있고 무게감 측면에서는 좀 더 자제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그 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두 분 다 잘못했다. 누구도 잘하고 잘못했다. 뭐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두 분 다 국민들께 잘못을 하신 거라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기억나는 핵심적인 질이나 날카로운 추궁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식 앞두고 우리 딸로부터 2개의 당부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결혼식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요지였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 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나타난 사람들 밤에 보세요. 와서 살아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안가하세요. 못된 짓이라니. 이게 다 의원들이 쇼츠 찍어 올리느라 그렇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쇼츠 국감 좋아요 품앗이 방까지 국회 보좌진 카톡방 한 보도에 따르면 한 보좌진이 쇼츠 주소 보내며 국감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달라는 은어로 하고 합니다. 보좌진 B 쇼츠 주소 보내며 쇼츠 공장 가동 중입니다. 바싹 부탁드립니다. 국감 쇼츠가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답글 바삭, 답글 2 바삭 바삭. 좋아요 눌렀다 누르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의원들이 이렇게 유권자들과 더 친근하게 더 많이 소통하려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 단순히 이름을 알리기 위한 쇼츠, 홍보에만, 촬영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언론의 뭐 일종의 날카로운 지적 같아요. 우리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보좌진들 참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한다. 의원들이 조바심을 내니까 조회수 안 올라가면은 야 나는 뭐 인기 없는 거 아니야? 뭐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하니까 보좌진들이 저런 품앗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시대가 사실 바뀐 거에 대한 시류라 할 수 있지만 참 저도 저런 거 안 해서 좀 뒤처지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존 F 케네디가 토론하면서 그때 TV로 토론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젊은 패기로서 결국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프론티어의 미국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는데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니 파주하면 박정, 경기도 하면 박정 아닙니까? 그래도 부족한 건 있어서 앞으로는 조바심 안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렇게 쇼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또 한편 보좌진들이 만드는 거 말고 인터넷 방송에서도 엄청 만들어서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크게 흐름이 가면서 목소리가 커야지 또 이슈가 돼야지 조회수가 높아지고 거기에다 또 수입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하는 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봤던 이 배치기 결국 여야가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서 그 갈등의 연장선상에 보여진 장면입니다. 우상호 수석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전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기 위해 가지고 바뀌는 말들, 전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수석님, 했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은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전만 나오면 충분하다. 그러자 야당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오전도 안 나온 건데 오전 국감 실질적 질의응답 시간 53분에 불과 여야 통틀어 6명만 질의, 오전만 출석했다면 단 53분 질의응답 마치고 집에 갔을 것. 민주당 그동안 출석 막으려 꼼수 개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오전만 나와도 되지 않냐 이건데요. 지난번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가지고 국감 기간 내내 여야 간에 기싸움을 벌인 건데 그래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을 벌이다가 여당 측에서 제안한 게 이제 오전만 출석하자. 오전만. 그랬더니 우리 야당 쪽에서는 그럼 반반 지키냐. 그리고 이제 오전은 아시겠지만 국감이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길어야 한 12시 반, 1시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정원 의원이 계시지만 오전에 시작하면 업무 보고 받아야 되고 의사진행 발언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신상 발언하고 서로 소리 지르면 정회도 한번 해야 되고 사실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신상 발언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만 한다는 것은 가서 앉아있기만 하겠다는 꼼수로 이제 야당에서는 읽혔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준 거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어저께 보여졌습니다만 어저께도 6명 발언에 한 50분 정도만 질의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나왔더라도 굉장히 그 내실 있는 질문은 불가능했다는 것인데 다행히 그 이유 뭐 나오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오후에 산불회의 가는 것을 가면서도 김현지 실장은 국회가 부르면 출두할 수 있도록 경내에 대기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라도 오후에는 김현지 실장을 합의를 해줘서 운영위원 저는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으면 충분히 이 문제가 마무리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또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조건을 걸어서 지금 불참을 하고 끝났거든요. 저는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합 배드캅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알리바이용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난번 재판 중지법 같은 소동처럼 대통령은 정말 털고 가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민주당에 너무 과잉 충성하는 것인지 정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현지를 꽁꽁 숨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애지중지 형지라는 이 국민적인 이야기가 결국 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애지 뭐라고요? 애지중지 현지. 애지, 중지, 현지.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 도대체 뭐가 있느냐, 왜 이렇게 꽁꽁 숨어놓느냐라는 것들을 아니 나와서 떳떳하게 털 건 털고 질문 받을 건 받고 답변하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꽁꽁 숨긴 애지중지 현지로 된 것이어서 저게 민주당이 작전을 저렇게 짠 것인지 정말 우리 야당으로서는 우리 야당도 사실은 창피합니다. 그 부속실장이 뭐라고 저 한 사람 나와서 질문하면 되는 걸 저렇게 끝까지 둘러싸고 막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은 오후에라도 김현지 실장 출석을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증인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현지 실장은 오전, 오후 모두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오후라도 나가라라고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밝히신 거죠. 그래서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 내에 뭐 비선 실세, 뭐 성역 이런 건 없다. 국회가 부르면 누구라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 법에 정한 의무다. 뭐 그런 당연한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김현지 실장도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경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파행으로 이제 치닫으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이걸 뭐 대통령실이 감싼다, 민주당이 감싼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는 무엇보다 왜 김현지 실장한테 계속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뭐 하나도 없다는 건지 그것 빼고는 다 잘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방해하려 한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비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주진우 의원, 돌직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 출신이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시비를 삼은 겁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대통령 변호사 출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며 황당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방해를 하는 운영위원장도 저한테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감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부끄러운지 아세요? 지금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김현지를 성역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해 온 주진우 의원인데 대통령실 출신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대통령실 출신도 아니고 전 정부 대통령 출신에 작년 국감 운영위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김현지 불출석 논란과 맞물려서 갑자기 이해충돌 의혹을 여당이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 앉아있는 게 더 이해충돌 아니냐라며 이건 입틀막이다라고 반발한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대통령실 출신이 운영위원회에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들이 운영위원회에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사위에 누가 가 있습니까? 판사검사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네네. 법사위는 우리나라 법원, 검찰 이런 데 감사하는 기관이니까 전문성이 있는 판사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들이 법사위에 가고 법사위원장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자 출신인 신동욱 의원도 지금 과방위에 가 있듯이 아니 지금 법사위원장 누굽니까? 추미애 위원장이잖아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뭐 문제가 됩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땐 최현일 의원이 되로 줄여다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말로 그냥 그 역치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법사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법제처장, 법사위를 떠나가지고 법제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그 연수원 동기이자 대통령 변호인 하셨던 분이 법제처장으로 나가셔가지고 그분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출신인데 법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갖다 하시잖아요. 이해충돌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근본적으로 이 운영위원회 국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잖아요. 그러면 김현지가 중요할지 뭐 정진석이 중요할지 이게 아니고 그동안 에이펙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했고 또 관세에 대한 협의도 했고 또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런 게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았어요. 거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중심이 돼서 질의를 했어야죠. 안보실장도 나왔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김현지, 정진석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저도 간사를 특이하게 국회 경력이 간사 3번 하고 상임위원장 2번을 했습니다. 간사 예결위 간사 하셨고. 예, 예결위 간사했고 외통위 간사했고 문체위 간사했고 예, 판노위원장 했고 그다음 예결위원장 했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는 증인을 부를 때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실질적으로 김현지 비서 총무과장 비서실장 지금은 근데 지금 뭐 껄끄러울 수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 부르면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빼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저렇게 합의해놓고 뒤에서는 합의해놓고 앞에서는 저렇게 뭐 누군 안 났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근본적 문제로 가야지. 왜 운영위원회 국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맨 마지막 국감이고. 그러면 그 본질을 따지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김현지가 안 나왔다, 누가 안 나왔다 그래서 파행으로 가고, 이거는 정말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든 야든 사실 물어볼 게 많거든요. 핵 잠수함 관련돼서도 아직 정부 말과 미국 말 다른 지점도 있고 국민들 궁금한 거 많은데 결국은 못 모르고 다 끝났다.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사람들 3인방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피플입니다. 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백혜룡 경정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근거로 삼고 있었던 말레이시안 마약 운반책이 임은정 동부지검장 밑에 합수단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백혜룡 경정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코너에 몰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백경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방어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건 당연한 자기 변호 활동이다. 합수단이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 합수단을 겨냥했어요. 수용자를 불러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라며 합수단을 비판합니다. 임은정을 비난하는 거죠. 출정시켜서 겁박하고 형량으로 딜을 거래야 한다. 또 다른 음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먼저 만들어졌던 임은정 동부지검장 밑에 합동수사단이 저 말레이시아 운반책 등을 출정시켜서 겁박하고 형량으로 딜을 거래하는 비열한 방법을 하고 있다라며 본인이 사실은 소속돼 있는 지금 합수단을 맹비난을 합니다. 역시나 근거는 없습니다. 백경정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다가 그 뒤에 전직 대통령 내외가 카르텔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다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임은정 동부지검 합수단도 불법이라고 하다가 본인이 지금 합수단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수사팀에? 그렇죠. 그래서 운반책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다 바꾸자 이제는 합수단이 딜을 넣고 비열한 방법을 했다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또 하는 건데 지금 이 네 가지 주장 중에 근거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백혜룡 경정 이 돌직구에서도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러저러 핑계 대가지고 수사 못하고 또 수사 안 하고 아마 조만간 사표 낼 겁니다. 사표 내고 조만간 정치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정해진 수순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의 이 사건이 처음 시작이 이른바 말레이시안 마약 운반책의 진술 하나. 근데 대부분 알려져 있지만 마약 총책이 그 운반하는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세관이 다 뒤를 봐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책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안심하고 겁을 안 내고 운반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약 담당, 마약 전문 무슨 형사도 아닌데 우연히 그걸 검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세관이 봐줬다고 하니까 그것만 덜컥 믿고 세관 조사하고 세관에 대해서 압박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세관에서 그 증거를 보고 나서 하자 해봤더니 별것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목했던 사람은 출근도 안 했던 날이고 지목했던 동선에는 그 사람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과대망상이 커져가지고 검찰, 경찰, 국정원, 대통령실이 합작해서 자기들 수사를 막은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약 독점을 위한 것이었다까지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 단계 지금 더 나갔잖아요. 그럼요. 임은정 동부지검장 밑 합수단이 불법 단체고 불러다가 형량을 딜하면서 비열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주장까지 나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킥스를 자기가 쓸 수 없게 해서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또 자기가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숫자를 늘려달라고 계속 되지도 않은 요구, 가당치 않은 요구를 계속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이야기가 있지도 않은 사실에 근거한 과대망상으로 커져서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가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수사를 시작도 안 하고 결국은 도망칠 궁리를 할 거라는 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이러한 백혜룡 경정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동굴에 빠진 인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대통령이 덜커덕 어느 날 갑자기 백혜룡 경정을 직접 동부지검의 합수단에 집어넣어서 수사를 하게 해라. 그리고 밝힐 거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 사건이 훨씬 더 커진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백혜룡 경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정치 경찰의 한 명으로 저는 기억될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김구식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강한 비판 의견 주셨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좀 전에 백혜령 경정 주장대로라면 지금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이문정 동부지검장 및 합수단이 굉장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백경정 주장은 운반책들을 불러다가 형량으로 겁박해서 딜하는 비열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특검이라도 출범해서 백경정 주장대로 지금 동부지검 합수단을 특검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경정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합수단이 불러다 놓고 불법적인 프리바게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사실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백혜령 그 경정의 주장 중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 주장이 조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합수단에 대통령 지시로 직접 합수단이 참여를 했으면 지금 동부지검 합수단은 백혜령 경정의 수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 밝힌 것처럼 야근을 하려고 해서 침대를 사려고 하는데 그거조차 해주지 않아서 사비로 무슨 특정 브랜드의 침대 5개를 사비로 샀고. 이동식 침대? 네, 이동식 침대. 그러면은 그거 안 사준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대통령이 거기까지 책임 묻기보다는 뭐 그 상급기관 검찰에서 그거는 네네. 뭐 해결할 문제고요. 그거 말고도 그 지금 킥스, 그러니까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된다, 권한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했으면 즉각 반박이 나왔겠죠. 근데 그 얘기가 없다는 건 실제로 접속 권한조차 안 주고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속 권한을 주고 수사 권한도 주고 충분한 지원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 백혜령 경정의 주장과 다르면은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는데, 권한도 안 주고 이런 수사 활동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놓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뭐 동부지검 합수단에서는 최소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 정부 대통령 내외가 관여됐냐 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문정 동부지검장 합수단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부터 백혜령 경정이 직접 수사하면 될 텐데 왜 수사는 못하고 의혹을 제기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킥스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모두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검경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수사 착수 불가능하다. 지금 경찰 5명인가도 줬거든요. 4명인가? 일개 경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 사실상 없다. 신속한 조처를 요청한다. 킥스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그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딱 지시하셔서 킥스가 아니라 뭐 킥스 할아버지라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서 정말 이문정 동부지검 합수단이 저렇게 불법 수사를 하고 있는지부터 당장에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킥스 그 로그인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킥스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포탈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검경 수사권 이제 조정돼가지고 네네. 박탈되잖아요. 검찰 없어지잖아요. 당장 지금 일선에서 뭐 걱정하냐면 킥스가 어떻게 되느냐, 몇 년 동안에 몇 조를 들여가지고 만든 킥스가 검찰이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혜령 경정의 저 말도 저는 거짓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백혜령 경정이 킥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누가 맡고 있겠습니까? 이문정이 맡고 있겠습니까? 그 밑에 뭐 부산지검 강력부장 출신의 팀장이 맡고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백혜령 경정의 말대로라고 하면 지금 합수단이 그 마약 조직원들 불러내가지고 연어 먹이고 소주 먹이고 그러면서 회유해가지고 세관원들은 무관하다 이렇게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까? 연어 소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지금 대통령은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서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수팀에서 백혜령의 말대로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은 식의 회유를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신하는 거는 백혜령 경정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마약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마약 범죄자들은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거짓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은 마약 수사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런 범죄자들이 마약 그 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짜고 이건 거짓말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백혜령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를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엎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그게 거짓말이었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백혜련 경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나보고 합수팀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는 허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날 여기다 넣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양 변호사님은 백혜련 경정에게 뭐 권한도 주고 그런 다음에 잘못하면 뭐 이런저런 그때 가서야 비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백혜련 경정이 원하는 대로 밑에 수사관을 100명, 1000명을 넣어놔도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에서 백혜련 경정은 그냥 끊고 본인의 그 과오를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됩니다.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강한 비판의 의견 그리고 백경정을 또 옹호했던 양태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경정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청에서 킥스도 설치가 돼서 킥스 운영이 가능하니 바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21일 날 우리 직원들 4명이 발령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킥스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겁니다. 지금 킥스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할 수가 없고요. 사건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이문정 동부지검 합수단을 비판한 데 이어서 이제 본인 소속 친정 경찰청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경찰청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정호 의원님 이쯤 되면 대통령 지시로 합류한 백경정 팀장의 이 같은 주장이니까 경찰청장, 동부지검장, 합수단장 다 특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킥스를 설치 안 해주다니.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 그 배경은 사실은 윤 대통령 일가가 관여돼 있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검찰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제일 그동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해봐. 그리고 결론을 내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핑계를 많이 대고 있어요. 핑계 대고 있다. 네, 출근을 안 한다든지 뭐 또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의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또 지금 킥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핑계가 많아지면 진실을 오해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백경정은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경찰 아니겠어요? 특수임무를 부여받았으면 일과 성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렇게 계속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저 경찰청 출입했을 때 라꾸라꾸가 웬 말입니까? 이동식 팀인데 웬 말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잘했던 정말 형사들은 강력계 형사들은 그 이동식 침대 없어도 전자 시스템 없어도 그 강력반에 사람 딸려도 다 범인 다 잡고 몸 날려서 범인 잡고 그랬던 형사들도 많았는데 지금 경찰청이 거짓말했다. 동부지검장이 불법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왜 날 이렇게 허망하게 지시했냐?까지 왔잖아요. 다음은 또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 이제 생각은 백혜련 경정이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이 애초에 사건의 발단의 진실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지금 허황된 주장을 시작한 발단이 그 말레이시안 운반책 그 세 사람인데 그거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리 파헤치고. 이게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된 직후에 6월 달에 합수단을 만들어서 지금 모든 검경 그다음에 금융정보원 전문가까지 다 합세해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다 불러서 진술을 받고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신동우 의원인가요? 백혜련 경정이 지금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 맞습니다. 걸어서 따지고 당신이 좀 나를 빼달라라고 막 항의했던 녹취도 있었는데 지금 백경정이 동부지검에 대해서 경찰청에 대해서 지금 불법과 거짓말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경찰청과 대동부지검장이 왜 입장도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저는 혹시 뭐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백혜련 경정의 이 허황된 사건은 결국은 아무 실속 없는 정말 허망한 거짓말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백혜련 경정은 본인이 그 거짓말인 걸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갈 구실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경찰청하고 얘기를 못 해요? 동부지검하고? 워낙 기세 등등하고 대검, 저분이 제가 그때 사장까지. 말씀드렸지만 따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SNS 활동하면서 정치적 발언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방송이든 아니면 유튜브나 어디 나가가지고 계속 정치적 입장들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를 또 지지하는 또 지지층들이 또 강성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거기에 지금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경찰, 검찰 역사상 가장 허망한 거짓말 게임이 이 사건의 저는 마지막 결론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거짓말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도했고 마지막에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빠져나갈 군림을 하고 있는 백효령 경정은 대한민국 경찰의 치욕이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김구식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백경정 주장대로 킥스도 빨리 설치해 주시고 그 이동식 침대도 공금으로 사 주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합니까? 하피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민주당 일각에서 이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돼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반중 집회를 콕 집었기 때문입니다.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특정 집단 모욕 처벌법,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이하 벌금. 현행은 특정인으로 돼 있는데 이 집단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면서 최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어요. 최근 혐중 집회에서 짱 X라고 부르는 등 욕설 남발,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 유포,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9천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벌써 달렸다고 합니다.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 특정 집단 모욕 처벌법, 9천 건 이상 반대 의견 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 관계자, 당론 추진은 안 한다. 당내 법안 처리된 공감대는 있다. 관계자, 표현의 자유를 넘어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어서 입법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 야당. 수시로 벌어지는 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반중 시위한다고 국민 입에 재갈 물리냐. 성조기 찍고 미 대사관 부질러도 표현의 자유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중국 눈치 보는 법이다. 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조유토미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뭐 중국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라는 반박도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설명한 걸 보면 뭐 짱 X 뭐 이런 거 멸칭이죠.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특정 국가, 즉 이제 중국만을 의식해서 만든 법인이 아니냐의 논란.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우식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혐중 시위가 여기저기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나 아니면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무비자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앞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저 대림동이나 이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는 그 혐중 시위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우려할 만한 저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혐중 시위하는 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행태나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서해상 구조물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해상 영토를 확장하거나 자기들의 해상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서해상에다 지금 불법적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요. 인공 구조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서 시위를 하고 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짱 X, 그다음에 뭐 CCCP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전체적인 그냥 중국 대중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양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저건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반미 시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성조기 화형식도 했었어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한 적 많습니다. 지금 현중 씨보다 더 심하겠죠. 심하네요. 그다음에 반일 시위도 얼마나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때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험한 말들을 했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에 나서서 특정 국가, 특정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해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모욕을 막 했는데 그건 뒤로 뭐 미루고 그건 몰라라 하고 지금 그 현중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이중잣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민주당이 저는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성소수자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길을 쓰고 막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같이 포용하고 넓은 사람의 차별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사람이 민주당 진보 진영의 생각이면 왜 반미 시위, 반일 시위는 놔두고 반중 시위만 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정치의식, 그다음에 선진적인 정치 문화나 민주 시민 의식으로 설득하고 교화시켜 나가야지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징역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저는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법리적으로? 이게 법적으로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특정 집단 명예훼손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법에 명예훼손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특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정혁진을 특정하든지 아니면 뭐 김근식을 특정하든지 이렇게 특정해야지 어떤 집단을 갖다가 모욕하는 거 가지고는 지금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을 형법에다 만들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고검장 출신의 양분남 의원이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 짱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양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쪽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뭐 죽창가 부르면서 토착 외구 뭐 이렇게 운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대표였잖아요. 그때 조국 대표가 직위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민정수석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민정수석했던 사람이 죽창가 운운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그럼 앞으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직 국무총리 누굽니까? 김민석 총리잖아요. 김민석 총리의 형님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요 양키 고음하고 그다음에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격한 시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부터 뭐 단죄를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저 법을 갖다가 똑같이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야말로 뭐 나라를 차별하는 겁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이렇게 해도 되고 중국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의심을 받냐면 지금 정권이 4대주의 정권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충청북도 괴산에 가면요 만동묘라고 한 게 있는데 그 만동묘가 사당이거든요. 누구를 모시는 건가?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 만동묘인데 명나라의 신종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다고. 명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습니까? 청나라한테 망했거든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 의종이에요. 의종 숭정제. 그러니까 만동묘 가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그 신종하고 마지막 황제 의종을 어차피 명나라는 대가 끊어졌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소중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받들고 있는 나라가 그게 우리나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중화하면서 뭐 중화사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재현하고자 하는 것인가? 조금 우리나라의 그 자존심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우리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김근식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의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면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옳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가서 봐야 되고 그것들을 앞으로 더 설치해서도 안 되고 지금 설치해 있는 것들도 더 뒤로 물려라. 자기네들은 뭐 어장 관리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다른 문제고요. 외교 문제니까. 그런데 이 법은 저는 실질적으로 양분남 의원이 예를 좀 폭넓게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반일에 대한 문제, 반미에 대한 문제, 반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런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 국격에 맞지 않지 않냐. 일례로 사실은 2016년 5월에 일본에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일동포들
너 니네들 뭐 한국으로 가버려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헤이트 스피치 했죠.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국민한테 저렇게 제일 교포기 때문에 그쪽 국적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한국민을 지네들이 식민지 지배했었으면서 그렇게 인종 또는 민족, 국가를 차별하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은 왜 진작에 안 만들어졌냐 이 문제지 사실은 특정 국가라는 것을 예를 그렇게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건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국격의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만 콕 집어 말하는 게 좀 부족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자칫 이 중국인들 욕하면 자국민 감옥에 가둔다 이런 논란으로도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국가나 특정 뭐 국민들 그리고 특정 인종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정말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혐오하는 집회나 시위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외교 문제까지 비화되는 거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는 동일하지만 근데 이 법률, 그러니까 마치 뭐 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바로 형사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 국가대표팀과 외국 뭐 국가대표팀이 만약에 축구 경기를 했는데 축구에서 졌어요 우리가. 저쪽에서 더티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저기도 하나 정말 플레이 더럽게 하네 나쁜 놈들 이렇게 욕을 해서 모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근데 저런 식의 혐오 집회 아니면 저런 식의 혐오 현수막이 사실 너무나 경관도에 치고 안전에도 우려가 있고 외교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모든 혐오 발언이나 뭐 혐오 행동을 다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미 대한입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교육 지역 내에서 저런 집회를 못하게 한다거나 혐오 현수막을 강하게 규제한다거나 그런 식의 조금 더 그러니까 규제는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그런 입법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마디만 더 네, 박정호 의원님. 예.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지금 국민들의 생각인데 이럴 때 제가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우원식 의장 정상회담할 때 그런 얘기들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문화 교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의 사실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문화 교류를 해야 되고 많은 더 교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주석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 교류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다. 그런데 양국이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서로 간에 반중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부분이 협력해서 우리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였다고 생각하고요. 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또 발의자들이 있을 거고 또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거라 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 반중 시위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디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어글리 코리안 그리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러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아. 그 나라 내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아.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일부러 그러더라고. 특정 국가 관광객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관광객들 상대로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 말씀이 옳은데 이 말씀을 그대로 상대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한번 돌려줘 보면 후쿠시마 논란 때 얼마나 많은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장면을 보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관광 오고 싶어도 주저되고 못했던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 민노총 등이 그때 얼마나 많은 멸칭을 불러가며 일본인을 상대로 시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선택적이다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지금 요 앞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가면은 진짜 1년에 한 몇백일 정도, 한 1, 200일 정도는 반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도 왜 명동에서 저런 시위를 합니까? 중국 대사관이 명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일 대사관 앞에서도 계속 정기적인 집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성숙된 나라니까 더 이상 그런 행동은 하지 맙시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나라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반일적인 그런 감정을 갖다가 북돋았으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조금 이상하다,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관장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30년간 살던 집을 나왔다라고 밝히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선물해준 이 사진, 도화지,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건데 이 최태원 회장 아빠 얼굴과 엄마 노소영 관장의 얼굴을 오려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노 관장의 생일 선물로 보낸 사진은 없나요, 혹시? 자, 이건데 턱시도와 이 웨딩드레스를 이제 예쁘게 색종이에 오려서 두 분이 행복하세요라는 생일 선물을 준 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 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 지난 10년 혼자 살면서 2딸 시집 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언젠가 아이들 셋이 고사리 손으로 메시지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마음 어디서 위로받을 거라며 착잡하죠. 착잡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자, 사실은 뭐 그렇죠. 이 노 관장 마음이 평탄하겠습니까? 그럼요. 그 결혼을 해서 뭐 이혼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그래도 서로 가정을 꾸려서 살아오다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서로 헤어지게 된 지금 결론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짐을 싸서 거처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거처를 옮긴다는 뜻은 그래도 최태원 회장과 결혼 이후에 가정을 꾸렸던 그 가정의 보금자리를 벗어난다는 거고 그 가족 공동체가 이제 해체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짐을 싸면서 과거에 있었던 저런 소품들 그리고 저 도화지나 특히 이제 자녀들이 써줬던 저 어렸을 때 편지나 카드 같은 게 얼마나 눈에 밟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저는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이야기 같고요. 그러나 노소영 관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더 담담하게 더 편안하게 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자녀들과의 관계죠. 자녀들과 관계를 이혼 후에도 양측 엄마나 아빠나 이혼 후에도 계속 그 굉장히 다정하고 또 편안하고 그 성숙한 가족 관계로서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고요. 저는 저기에 더 이상의 뭐 계산이 들어간 해석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개인으로서 물론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관심과 집중을 받았던 그런 사건의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한 개인, 한 자연인으로서 이제 이혼이 결론이 나서 집을 떠나면서 과거에 37년 동안 해왔던 결혼 생활을 참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저는 개인적인 소외가 아닌가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좀 그냥 우리 국민들도 편안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이었죠. 노 관장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박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금 저 휴대폰 찾아봤는데요. 그 해바라기 노래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80년대. 근데 거기에 그 노래가 있어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사랑과도 이별이에요. 그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이 모두가 이별이여가 아니고 모두가 사랑이여입니다. 아, 그래요? 해바라기 노래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좀 헤어지는 소감을 얘기한 것 같은데 모두들 해바라기에 모두가 사랑이여의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법에서는 재산 분할을 파기환송시킨 바 있습니다. 위자료가 확정됐으니 이혼은 이제 성립이 된 거고 남은 건 이 재산 분할을 둔 결과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뭐 어느 정도로 좀 조정이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그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한 4조 정도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 1조 정도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이 그 300억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었는데, 네네. 근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비율도 조정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3조 곱하기 어느 정도 그 수치 정도로 그 금액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3고심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역 일대를 빙빙 돌던 수상한 차량, 경찰이 세우라고 하자 불법 유턴에 역주행까지 하면서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수입차를 순찰차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벤츠 차량 정지하세요, 정지. 경찰이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측에 정지하세요. 잠깐 정지해보세요. 순순히 멈추는가 싶더니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왜 그러지? 좀 도망간다. 차선을 계속 넘나들며 도로를 질주하고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역주행을 하며 주택가 골목길로 도망치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가로막혀 순찰차와 마주칩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55살 남성으로 41억 원대 사기를 치고 2년 동안 도피해온 수배범이었습니다. 차량이 미보험 가입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정차 요구를 했거든요. 갑자기 도주를 해가지고.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하고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오늘도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입니다. 단서부터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순대가 나왔습니다. 간 좋아하세요? 예, 저도 좋아해요. 저도 순대랑 간대 섞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단서인데 어떤 사건일까요? 자, 광장시장에서 한 유튜버가 바가지 영업을 당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분식을 파는 곳에 가서 큰 순대를 시켰어요. 근데 순대가 가격표엔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10,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 큰 순대는 뭐예요? 이게 큰 순대예요.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 있는데. 여기랑 섞었잖아, 내가 다 이거. 아니 여기는 8,000원 써 있어. 여기 써 있잖아. 여기랑 섞으면은 분식이 되는 거다. 이거 섞어달라고 했어? 8,000원 순대를 10,000원에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유튜버 주장 보시죠. 광장시장에서 8,000원 순대 시켰는데 고기를 섞었다며 10,000원 결제를 요구했다. 광장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다시는 안 갈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누리꾼들이 국가 이미지 악영향이다, 강매 일상화다, 저러니까 시장 욕먹는다라며 비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자, 반장님, 일단 유튜버 측의 주장부터 좀 한번 살펴보죠. 광장시장에 갔나 봐요? 예. 일단 광장시장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의 전통적인 시장이고 저도 좀 애용하는데 거기서 저런 논란이 계속되는 게 사실 안타까운데, 일단 팩트로서는 본인은 8,000원만 시켰다. 근데 그 상인은 10,000원짜리 뭘 섞어서 줬는데 자기는 시키지 않았는데 일종의 끼어 팔기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주장은 조금 윽박지르듯이 뭐 한숨 쉬듯이 이렇게 이게 손님 대하는 게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아까 뭐 아이고 예, 콩 예. 섞었잖아 이런 예, 거. 그러니까 뭐 이게 타박하는 듯이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조금 그런 건 저기 상인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근데 예전부터 저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 저게 이제 10,000원짜리 순대 한 접시인데 이제 가격 논란도 좀 있고요. 8,000원인데 고기를 넣었다고 하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고기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거예요. 예. 저기 고기는 없고 뭐 간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내려왔던 계속 얘기됐던 얘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자 해당 분식점 상인은 반박합니다. 내가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래. 근데 먹고 나서 얼마요? 그래. 10,000원이라고. 내가 왜 10,000원이냐고 막 그냥 나를 지갑지기 잡아먹으려고. 한 접시 다 먹고 순대만 좀 남겨놓고 아우 그러면 8,000원 내세요. 그러고서 보냈어. 10,000원이나 받았다면 몰라 8,000원 받았잖아. 근데 왜 하고 시간 잘 먹고 가서. 해당 상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고기 섞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10,000원짜리만큼 제공했는데 결국 내가 8,000원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진실공방입니다. 고기 섞어달라기에 그랬을 뿐 나를 쥐잡듯이 잡았다. 8,000원만 받았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거듭니다. 아, 저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자, 그러자 구독자 14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는 고기 섞어줄지 묻지도 주지도 않았다. 계좌 이체로 10,000원 결제한 내용 남아있다. 뭔 소리냐. 진실공방인데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기에 상인회가 저렇게 접근하는 건 좀 잘못된 거죠. 상인회가? 왜냐하면은 유튜버가 그렇게 의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그 상인들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면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팩트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달라 그랬느냐 아니냐 이 증거의 문제인데 이걸 꼭 형사사건처럼 증거처럼 하는 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건 좀 애매한데 어쨌든 팩트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쥐잡듯이 잡았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는 거는 조금 이제 약간 따지듯이 한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더 과잉하신 것 같고 유튜버도 뭔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 조회수 끌기 위해서 한 뭐 일부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8,000원만 받았다. 상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는 10,000원 결제한 내역이 남아있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결제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구분이 될 것 같고. 근데 또 상인분이 연세가 있으셔갖고 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팩트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이런 논란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 광장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논란을 좀 죽여야 되는데 더 계속 하니까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보기에 아유 가고 싶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정겹게 그렇죠, 상가를 운영하시는 시장 상인들도 많을 텐데 이런 논란 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건 오해하시지 말고 90% 이상은 더 잘해주시면 훨씬 많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요, 이겁니다. 자, 유튜버의 어떤 주장을 담은 영상들이 쭉 나열돼 있네요.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저럴까? 어떤 맞나? 주장일까? 함께 보시죠. 배상훈 반장님이 놀랐다는 그 영상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인데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이 150건이다.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의 치안이 무너졌다 등의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자 한국 여행 무서워졌다. 한국인 조심해야 되고 혼자 외출 말아야 된다라는 일본 내에서의 어떤 반응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유튜버의 주장이 뭡니까, 반장님? 그러니까 저도 뜻밖이에요.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37구 어디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됐다는 거냐? 아니고 비공개적인 수사 본인이 어떻게 하나요? 그럼 150건이나 있다? 아니 살인 사건을 수사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그게 비공개로 왜 수사를 합니까? 경찰은 다 관련된 부분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근데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혹시 일본의 어떤 혐한 정서에 기대서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뜻밖의 저런 사실은 없거든요. 네. 네. 자, 경찰 입장과 해당 유튜버 입장입니다. 유튜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익 저해행위 판단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 A씨는요. 증거 있다.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퍼뜨린 건 아니다라면서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증거가 있다는 소리죠?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라는 걸 조금이라도 제시를 해주시면 저도 사실 경찰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저거는 해도 너무한 거죠. 해도 너무하다. 예. 아니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한두 건 바다에서 이제 어떤 그런 한두 건이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고, 프로펠러에 의한 거나 아니 이런 건데 육지에서는 저런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거를 너무 악의적인데요, 저 얘기는. 예. 저건 악의적인, 너무 악의적인. 악의적인 방송이다라는 우리 또 배상훈 반장님의 비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력 사건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경찰차 대 응급차.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사고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달 30일 부산 서구 사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구급차인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산모가 타고 있던 상황. 그런데 구급차가 1차로에 신호를 받고 서 있던 순찰차에 막혀서 멈춰섭니다. 자,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안 비켜주죠. 2차로에 있던 버스가 길을 터주자 간신히 빠져나가는 구급차. 병원에 겨우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산모와 태아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구급차 기사 얘기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또 응급환자 이송 중이라고 방송까지 했는데 조금이라도 땡겨줬으면 제가 1, 2초라도 빨리 지나갈 수 있었을 건데 너무 답답했죠. 당시 구급차 기사는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순찰차가 안 비켜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도로 상황 한번 보실까요? 중앙분리대, 경찰차, 대형 버스. 그러니까 버스가 약간 신호를 위반하면서 살짝 앞에 나가준 거죠. 앞에 나가준 것 같아요. 경찰차는 좌회전 차선을 받고 있는 차선입니다. 그렇죠. 예. 자, 경찰 관계자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공개했어요. 보시면 순찰차 뒤에 구급차가 정차하자마자 2차선에 있는 버스가 길을 비켜줬고 구급차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구급차 운전자와 경찰 관계자의 입장도 정리해봤습니다. 경찰은 인지했을 땐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켰다. 순찰차를 이동했다면 구급차 통과 어려웠던 상황이다. 구급차는 비켜주기 쉬울 것 같아 경찰차 뒤로. 그런데 경찰이 브레이크해서 발 한 번 떼지 않았다. 안타까운데, 자,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지금 공간의 측면과 시간의 측면, 시간은 2, 3초? 그 정도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저기 경찰차가 서 있는데 조금 앞에 공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건 이제 경찰차의 말이 좀 틀린 말이고. 네. 근데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떼면 약간 불이 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게 구급차의 얘기거든요. 조금이라도 떼어갖고 앞으로 나가서 확보해 주려고 했다고 하면 이 논란 없었을 것 같은데 계속 서 있으니까 꿈쩍도 안 했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기 지금 제동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있었고 조금만 앞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저 버스 기사는 눈치를 채고 자기가 앞에 가서 공간을 터준 상태니까. 사실 버스가 순찰차보다 큰데 공간 없기로 따지면 버스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근데 더 나가면 지금 좌회전에는 차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버스가 더 위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가면 부딪히니까.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경광등을 하고 방송하면서 경찰차가 나갔으면은 이 논란은 전혀 없을 텐데. 그러네요. 그게 지금 없는 것이.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뜻밖의 뒤에서 나타났으니까 뭐야 라고 한 상태에서 하려고 했는데 비했다라는 것이 경찰의 얘기 같은데, 근데
결과가 안 좋은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일도 그냥 그러네요. 넘어갔을 텐데 그러네요. 돌아가셔갖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경찰이 의도적으로 안 비켜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응급을 다툰 총각을 다툰 상황에서 경찰이 신호 잡아주고 막 교통 잡아주면서 병원에 도착해서 살렸던 사례도 많잖아요. 아니죠, 훨씬 많죠. 그런데 의문은 이 구급대원들 입장에서는 결과도 안 좋았고, 그렇죠.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뒤에서 한참 사이렌을 울리면서 왔는데 오고 또 말도 했고 좀 비켜주세요라고 방송했는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한 번 안 뗐다. 이게 좀 서운했던 제동등이 안 꺼졌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경찰차의 변명은 이거죠. 좌회전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나가느냐. 공간이 없었다 이 얘기.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공간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그 공간이 피할 공간이 없었다는 게 경찰차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서 나갈 공간인데 그럼 경찰차는 이게 옆에 버스는 뒤로 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를 경찰이 절대 의도는 없습니다. 이걸 의도했다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인데 경찰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걸 복합적 판단해 갖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게 낫지라고 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사건 우리 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당선 확정 직후 트럼프에게 돌직구를 날리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이 확정된 이후 SNS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는 맘다니는 첫 발을 잘못됐다. 워싱턴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맘다니는 발언뿐 아니라 시작 행보부터 파격입니다. 선거 승리 하루 뒤 발표한 인수위원 5명을 모두 여성, 진보 성향인으로 발탁했습니다. 맘다니가 내건 무상 보육과 부유세 인상 등 주요 공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인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자본적인 도시에서 당선된 사회주의자 맘다니와 가장 자본주의적인 대통령 트럼프. 앞으로 두 사람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에서 탄생한 첫 여성 대통령. 그런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남성이 가까이 오더니 뒤에서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든가 하면 이렇게 말이죠. 자,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상체에 손을 갖다 대려고 합니다. 경호 인력이 황급히 달려와서 제지했지만 지금 이 제스처까지 나오죠. 명백한 경호 실패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낮에 인파가 몰리는 길거리에서 대통령이 성추행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게 파장입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답변도 황당하다는 지적 나오는데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대통령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범행 당일 또 다른 성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러자 멕시코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젊은 여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며 해당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성들이 견디기 쉽지 않은 멕시코 특유의 사회의 분위기가 발현된 거 아니냐라는 멕시코 현지의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푸꾸옥에서 과일 도소매업을 하는 푸엉 부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었는데 혹시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며 실종 지점과 인상착의를 함께 적은 글이었습니다. 일시적 기억 상실을 앓고 있는 할머니가 길을 잃고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서 한치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다행히 한국인 할머니를 봤다는 제보가 쏟아졌고요. 현지 주민 8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발적으로 수색을 나서며 4시간 만에 한국인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할머니의 가족들은 감사 인사와 함께 사례금을 건네려 했는데 주민들은 괜찮다며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푸엉 부 씨는
나는 그저 할머니가 가족품으로 돌아간 게 가장 기뻤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현지인의 따뜻한 인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를 찾아주신 베트남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라방에서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